이번 시간에는 선진시대 세 번째 춘추시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장에서는 춘추시대의 특징을 강의합니다. 2장에서는 춘추시대의 전쟁과 외교, 3장에서는 춘추시대의 정치, 4장에서는 서주와 춘추시대 국가구조, 5장에서는 춘추시대의 개혁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추시대의 특징입니다. 앞의 강의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주나라 평왕이 수도였던 호경을 버리고 나급으로 천도한 이후에 주왕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즉 동주시대 주왕을 대신해서 강력한 제후가 중국세계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주왕을 공주, 즉 모두의 주군으로 받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존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목상의 천자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 제후들이 모여서 일종의 국제회담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하는데 이런 모임을 회맹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주왕의 힘이 강했던 서주시대 조회 알련이라고 하죠. 제후들이 주왕을 직접 찾아뵙고 신하의 예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외교관계였습니다. 춘추시대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춘추시대 초기 읍제국가 혹은 성읍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의미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국가들이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을 정복을 한 다음에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일종의 영역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춘추시대 중기 이후에 멸국칠현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약소국을 정복한 다음에 그 지역에다 선을 설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초나라는 기원전 7세기 초 건을 정벌하고 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34년 진을 기원전 531년 채를 멸한 다음에 현으로 삼고 진공과 채공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후에 초나라는 신, 시 등 42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진시황의 진나라는 기원전 688년 현재 감숙성 천수시에 해당하는 기의 융을 정벌하고 규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산서성에 있는 진나라 춘추 5패 중에서 진문공의 진나라는 기원전 625년 진문공이 주왕으로부터 온, 원 등의 땅을 점령한 다음 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대부들이 적대 세력을 멸한 다음 적대 세력들의 체읍을 현으로 만들고 분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멸국치현 현상들이 초, 진 이런 나라들에서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춘추 초기에 200여 개가 됐던 제후국은 한때 170여 개로 줄었다가 나중에는 10여 개로 그 숫자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만큼의 100여 개가 넘는 많은 나라들이 정복당해 강력한 제후왕국의 영토가 되었다는 뜻이죠. 지금 보시는 지도는 춘추시대 지도입니다. 여기서 육각형으로 된 나라들이 춘추 5패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진나라, 오른쪽 동쪽에 있는 제나라, 동남쪽에 있는 오나라, 월나라, 가운데 남쪽에 있는 초나라, 이 5개를 춘추 5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춘추 5패에 대한 기록도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는 확실하게 어느 쪽이든지 춘추 5패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머지 두 자리는 기록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서는 오나라와 월나라를 춘추 5패라고 표기를 했는데 다른 기록에 의하면 송나라, 송양공, 그리고 진나라, 진목공을 춘추 5패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 고대 오행사상이 있었고 5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데 이때도 이런 패자들을 5개로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혹은 국가는 진, 제, 초 이 세 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2개를 끼워 맞추게 됩니다. 여기에서 붉은색 테두리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나라들은 주 왕실과 성이 다른 혈연적으로 아무리 관계가 없는 제후국들입니다. 반면 녹색으로 표시가 된 이런 나라 주 왕실과 혈연 관계가 있는 국가들입니다. 희성을 가진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 중에서 상당수 국가는 초나라와 가까운 이런 국가들 기, 용, 신, 당, 등, 방, 황, 허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이 초나라에 정복이 됩니다. 춘추시대의 전쟁과 외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초반기 강력한 국가가 정나라였습니다. 이 정장공 시기에 주나라 환왕과 싸워서 주왕의 군대를 대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 사이에서 군림을 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정장공은 패자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정장공이 죽은 다음 군주 자리를 두고 일족들이 싸우는 바람에 정나라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때 강해지게 됐던 나라가 초, 제, 진 이 세 나라입니다.
대체적으로 춘추시대 남방의 강국이었던 초나라가 점차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데 이 초나라를 막기 위해서 북방에 있는 여러 제국들이 힘을 합쳐 초나라에 대항하는 형세였습니다. 처음 여러 초나라를 대항하는 여러 동맹국의 맹주가 됐던 나라가 제나라이고 그 다음은 지금 산서성에 있는 진나라입니다. 제환공과 진문공이 대표적인 패자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강체제라고 합니다만 이 가운데에서 남방의 초나라가 가장 강했고 이 시기 진나라가 초나라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긴 합니다. 진제, 진초라고 하는 4개 국가가 서로 각축을 벌이는 사강체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절대 강자가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남방의 초와 북방에 있었던 진나라가 그나마 강력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후국들은 서로 싸우다가 결국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런 평화 조약을 미병회의라고 합니다. 2차례에 걸쳐서 미병회의를 개최하게 되죠. 북방의 강국인 진나라, 남방의 강국인 초나라 사이에 있었던 송나라의 대부 화원이 기원전 579년, 향수가 기원전 546년에 주도해서 2차례에 걸쳐서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곡물의 이동과 사신의 왕래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미병회의는 금방 깨지게 되고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 이후에 동남쪽에 있는 장강 하류 지역에서 오나라와 월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왕 함녀가 한때 초나라의 수도였던 영을 점령하는 등 강했었고 함녀의 아들이었던 부차는 월나라를 공격해서 구천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천은 나중에 복수의 칼날을 걸게 되고 이거를 상담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오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나라는 수도를 낭야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 동방에서 가장 강력해서 동방에 있는 여러 소국들의 맹주가 됩니다. 그 이후에 동방의 강국이었던 진나라가 지배층의 내분으로 망하게 되는데 위씨, 조씨, 한씨 이 세 가문이 진나라를 셋으로 나눠 먹게 됩니다. 나중에 주나라 위화랑한테 뇌물을 바치고 정식으로 제후로 인정받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춘추시대 전쟁과 외교의 대략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춘추 5패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 진, 초 이 세 나라와 나머지 2나라입니다. 이 2나라는 기록에 따라서 우와 월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송과 진시황제의 진나라를 집어넣는 사서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춘추시대의 주요한 사건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추 5패는 아니지만 초창기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정나라였습니다. 정나라는 장공이 나타나 한때 강성했습니다. 기원전 705년 주황왕과 제후국의 연합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나라는 패자가 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정나라는 땅이 좁고 교통의 요지여서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송, 위, 진, 채 같은 나라들로 포위되어 있어서 이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반포위 상태가 되었고 이들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강성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2번째는 이전에 설명을 한 것처럼 장공이 죽은 다음 군주의 자리를 두고 계속 문쟁이 일어나서 날로 쇠약해지게 됩니다. 3번째, 정나라가 황하 이남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북방에 있는 초나라의 공격을 자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북방과 남방에 있던 강국이었던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샌드위치 상태 혹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패자가 된 나라는 제나라입니다. 제나라는 지금의 산동성 북부 지역에 있던 국가입니다. 춘추시대 초기에 이미 강대져서 희공은 소패라고 불렸습니다. 희공은 기원전 698년 아들 양공이 즉위했습니다. 양공은 일찍이 노환공을 죽이고 690년 주초의 본국이며 제나라와 동성인 기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전에 기나라의 제후가 제나라 군주를 모함을 해서 주왕이 제나라 군주를 팽살, 즉 가마솥에 삶아 죽이는 형벌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양공은 자기 여동생 문광과 이때 문광은 노환공 부인이었는데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결국은 686년에 사촌동생이었던 공자 무지에게 살해됐습니다. 이때 양공에게는 두 동생이 있었는데 규와 소백이었습니다. 큰 동생 규는 관중과 호홀이 보좌했고 작은 동생 소백은 포수가가 보좌했습니다. 소백은 양공 때 거 나라
노나라로 망명했고 규도 양공이 피살되자 노나라로 망명했습니다. 공손무지가 살해되자 노나라는 공자 규를 귀국시켜 계승하려고 하였으나 제나라의 유력한 시족인 국고 두 집안이 비밀리 소백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소백이 먼저 제나라에 도착해서 즉위했으니 이 사람이 곧 환공입니다. 사실 이때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공자 규의 신하였던 관중은 소백이 먼저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따라가서 소백을 화살로 쐈습니다. 그래서 소백이 화살 맞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는데 사실 소백은 화살이 허리띠에 맞았는데 이때 죽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소백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 공자 규는 천천히 제나라 수도 임치로 향했던 반면에 소백은 재빨리 제나라 수도 임치에 도착하면서 즉위하게 됩니다. 결국 공자 규는 생포되고 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의 신하였던 소클과 관중도 죽어야 됐는데 포수가의 탄원으로 관중은 살아나고 환공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 관중이 환공을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로 만든 유능한 인물입니다. 환공은 주변에 있는 한 제후국들을 구해줬습니다. 기원전 681년 환공은 총나라의 내란을 평정했습니다. 환공은 기원전 664년 산융의 침입을 받은 연나라를 구하였고 기원전 662년과 659년에 적의 침입을 받았던 형나라를 구했습니다. 기원전 660년 적의 침입을 받아서 수도까지 뺏긴 위나라를 구하고 나중에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환공은 북방에 있는 여러 제후국들을 규합을 하고 초나라와 맞서게 됩니다. 당시에 초나라는 소, 무왕, 문왕, 성왕 3대의 주변 국가들을 정복을 한 다음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때 제나라는 656년 초나라 편이었던 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노, 송, 진, 위, 정, 조, 허 등 8개 국가와 연합해서 초나라를 정벌했습니다. 이어서 초나라 영토로 침입하게 됩니다. 이때 초나라는 제나라를 비롯한 8개국 연합군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항복에 해당하는 회맹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들은 소릉으로 물러나서 초나라와 맹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환공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이후에 환공은 주 왕실의 계승 분쟁에도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652년 제후들을 거느리고 태자정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주 양왕입니다. 기원전 649년 왕자 대가 융과 함께 주나라를 공격하자 환공은 관중에게 이를 평정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환공은 주 왕실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제국들을 구해주었고 초나라의 침입을 막는 등 춘추시대 최초이자 대표적이자 전형적인 패자가 되었습니다. 환공 이후의 패자들은 주 왕실을 두고 이걸 존왕이라고 하죠. 주변에서 침입을 하는 궁적이라고 하는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왕양이라고 하는 중요한 목표를 실천하게 됩니다. 다음에 패자가 됐던 나라는 진나라입니다. 제나라는 기원전 643년 환공이 죽은 다음 계승분쟁으로 역시 혼란하게 되고 나중에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이때 환공의 아들들이 서로 군주가 되기 위해서 싸우느라 장례도 치르지 않아서 환공의 시체에서 벌레들이 나올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양공이 공자 소를 옹립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제나라는 송나라와 여러 나라들의 내정관 속으로 나중에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한때 송양공은 제나라의 계승 분쟁에 개입하였고 주변의 등, 조, 주 등 약소국들을 복속시키면서 초나라와 패권을 나누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초나라는 송나라를 발톱의 때처럼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겉으로 이런 요구를 들어주는 척했습니다. 기원전 639년 송양공은 소, 진, 채, 정, 허, 조 등과 우라고 하는 지역에서 회맹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초나라는 복병으로 양공을 생포하고 송나라를 정벌했습니다. 이에 송나라는 굴복하게 되었고 초나라는 송양공을 석방하였습니다. 송양공은 다음 해인 기원전 638년 정나라를 정벌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나라를 구원하러 온 초나라와 홍수에서 싸우게 됩니다. 당시 초군은 아직 강을 건너는 중이었는데 송나라의 한 신하가 양공에게 이 틈을 타서 공격하자고 했으나 송양공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초군이 강을 건넜으나 아직 진을 정비하지 못했을 때 그 신하가 또 양공에게 공격하자고 했으나 양공은 여전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초군이 완전히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공격을 했는데 그 결과 송나라는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송양공은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어서 기원전 637년 죽고 말았습니다. 송양공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패배를 합리화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송양공의 어리석음을 송양지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송양공도 춘추 5패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 동의하기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국이 됐던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산서성에 있던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는 원래 주나라 성왕의 아우 당수구가 공해진 나라였는데 원래 당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경에는 이 나라의 국호를 당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평왕이 수도를 나급으로 옮길 때 진문후는 왕실을 호위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기원전 745년 진소후는 숙부인 성사를 수도인 강에서 서남쪽 백여리에 떨어져 있던 고곡이라고 하는 지역에 봉하게 되어서 진나라는 실제로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종인 고곡이 나날이 강해지더니 대종인 진공씨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678년 고곡 무공이 소종의 신분으로 진을 찬탈하고 주왕씨를 매수해서 정식으로 제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공의 아들 헌공 시기에 강해지게 되죠. 헌공은 무공시대에 1군을 2군으로 확대를 하게 되고 우, 회, 경, 곽, 위 등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때 진나라는 분수유역, 사실상 지금의 산서성의 중부와 남부 지역을 점령했고 황하 이남 쪽으로도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헌공은 만년의 주색에 빠져 자기가 정복했던 여용 출신의 미인인 여희를 총애했습니다. 여희는 해제를 낳았고 여희의 여동생은 탁자를 낳았습니다. 헌공은 이 두 여성을 총애하게 됩니다. 여희는 자기 아들인 해제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해서 백애송사를 벌여서 헌공에게 태자와 여러 아들들을 내쫓게 했습니다. 태자 신생은 여희의 모함으로 결국은 스스로 자살하게 되고 중이와 이호 두 사람은 결국 망명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651년 헌공이 죽자 태제가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대신이었던 이극 등이 태자 신생의 부하들 등 여러 무리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해제를 죽였습니다. 해제의 동생이었던 탁자가 즉위했으나 또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해외로 망명했던 이호가 진나라, 여기 있는 진나라는 지금의 섬서성에 있는 진나라, 진시황제의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즉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해공입니다. 해공은 자기를 군주로 옹립하면 땅을 떼주겠다라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진목공이 기원전 645년에 진나라를 정복하고 해공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원전 637년 해공이 죽고 해공이 즉위했습니다. 해공은 진목공의 딸인 부인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이 해공을 내쫓고 중이를 진나라의 군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중이는 진나라 도움을 받아서 군주가 되었습니다. 중이는 망명하면서 12년 동안에 위, 제, 조, 송, 정, 초, 진 여러 나라들을 7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원래 평범한 망명객일 뻔했는데 진목공의 도움으로 군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636년 주 양왕이 황후를 패하자 왕자대가 적인들을 거느리고 주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양왕은 피해서 정나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원전 635년 진문공이 군대를 일으켜서 왕자대를 죽이고 양왕을 다시 수도로 환도시켰습니다. 진나라는 기원전 633년 송나라를 공격한 초나라와 싸우게 되고 다음해인 기원전 632년 위나라 땅이었던 성복에서 초나라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으로써 남방의 강국이었던 초나라를 꺾고 사실상 북방 여러 제후들 사이에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후 초나라는 장왕 시대에 강성해졌습니다. 초장왕은 용, 서 등 국가를 멸망시키고 중원에 있었던 송, 정, 진, 육혼용 등을 공격했습니다. 기원전 597년 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진나라 군대를 대파했습니다. 이 이후에 초장왕이 여러 제후국 사이에서 맹주가 되었고 세 번째로 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진나라의 도공이 당시 패자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때부터는 비록 북방의 진나라와 남방의 초나라가 강하긴 했지만 절대 강자가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원전 546년 송나라의 대부였던 향수가 미병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10여 개 국가가 참가했습니다. 이 두 차례의 미병회의 이후 초나라는 여전히 강성했던 반면 북방의 강국이었던 진나라는 군주의 힘이 약해지게 되고 지배층이 분열하게 되면서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초나라에게 회심의 일격을 강한 나라가 있으니 바로 오나라입니다. 오나라는 기원전 12세기 말에 태백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태백의 19세손 수몽 시대 왕을 칭하게 됩니다. 이 수몽은 초나라에서 진나라로 망명했던 신공 무신의 도움을 받아서 활쏘기와 마차 몰기, 진법 등 전쟁 기술을 받아들여서 강대국이 됩니다. 오왕 합녀가 옛 초나라의 신하였던 오원, 오자서라고 하죠. 그리고 손자병법을 썼던 손무의 보필을 받아서 더욱 강력한 국가가
됐고 기원전 506년에 초나라를 정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초나라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오나라 군사들은 전리품 획득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되고 이때 월나라가 오나라를 침입했기 때문에 침입했습니다. 게다가 수로 도피를 했던 초소왕은 진애공에게 출병을 요구해서 공동으로 오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나라는 초나라의 수도였던 영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왕합려는 월나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기원전 496년에 월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오왕합려는 휴리 전투에서 패하고 다리 부상으로 죽었습니다. 합려는 아들 부차에게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부차가 즉위한 이후에 기원전 494년 부초라고 하는 지역에서 월나라 군대를 대패했습니다. 이때 구천은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회계로 물러나면서 오나라에게 화친을 구했는데 부차는 이를 받아들이게 되고 월나라를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부차는 기원전 487년 오나라를 격파하고 사수해서 맹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 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부차가 국방에 관심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하는 사이에 월왕 구천은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기원전 482년 부차는 황지 제나라 땅입니다. 제후들과 회맹했는데 이때 노애공과 진정공이 참여했습니다. 부차가 맹주가 되었는데 이때 월나라가 오나라의 수도인 고소를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황지의 회맹에서 맹주가 되는데 성공은 하지만 오나라로 돌아온 부차는 월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10여 년에 걸친 전투에서 오나라는 월나라에게 패하게 되고 오왕 부차는 기원전 473년 자살하면서 오나라가 멸망합니다. 그 이후 월왕 구천은 오나라를 멸한 후 중원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월왕 구천은 진 두 나라와 서주에서 회맹하였습니다. 그 이후 구천은 낭야 지역으로 천도하면서 동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켰습니다. 이 월나라는 그 이후에 춘추시대 중기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구천의 6세 손이었던 무광시대 때 초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이어서 회맹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맹은 원래 회와 맹의 약자입니다. 회는 모일해자죠. 그래서 제후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후들이 모이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외교와 군사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 논의를 하다 합의에 이르게 되면 일종의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료 기록에는 회, 맹, 회맹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회맹이라고 합니다. 춘추 시대의 대표적인 외교는 다자외교였습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강대국들과 소국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되게 회맹은 성이나 수정국가, 수도가 아닌 들판 혹은 강가, 호숫가 이런 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맹주, 즉 패자가 여러 제후들을 소집해서 당시 국제적인 현안을 논의하고 분쟁을 조절했습니다. 이들의 질서는 신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들이 만든 규범은 오늘날의 국제법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런 회맹 질서를 통해 만들었던 규범은 조랑양이, 즉 주왕실을 도고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는 겁니다. 두 번째, 협의를 통한 규범을 도출했습니다. 계절 존망이라고 해서 후대가 단절된 제후의 후사를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원래 중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제사가 끊기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제사를 끊는 거는 엄청난 원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후사가 끊긴 제후국 혹은 멸망한 제후국들을 다시 복국시켜 주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회맹이 규구의 회맹입니다. 기원전 651년 제, 노, 송, 위, 정, 허, 조가 참가했습니다. 5패 가운데 제나라 환공이 가장 뛰어났다. 규구의 모임에서 제후들이 희생을 묶어놓고 맹하게 글을 올린 뒤 희생의 피를 입에 바르기 전에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첫째, 불효한 자를 죽이며 자기를 계승할 체자는 바꾸지 말며 첩을 본초로 삼지 않는다. 둘째, 현명한 자를 존경하며 인재를 길러 덕이 있는 자를 표창한다. 셋째,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손님과 나그네를 잊지 않는다. 넷째, 사에게 관직을 세습시키지 말며 관직을 겸직하지 말며 그들을 취할 때에는 반드시 구호해서 쓰도록 하며 대부를 마음대로 죽이지 않는다. 다섯째, 구부러지게 제방을 쌓지 말며 쌀수출을 막지 말며 토지를 주어 봉할 때에는 반드시 알려야 한다. 무릇 동맹을 맺은 우리들이 맹약한 뒤로는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후들이 모두 이 5가지 금약을
점하고 있다. 이 기록은 맹자 고자장구와 전 성공 12년조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규구의 해맹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한 해맹입니다. 이 규구의 해맹에서는 적어도 7가지를 논의했습니다. 가족 질서와 효경, 적의 확립, 그리고 불효자 처벌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되는 거죠. 혈연 질서의 기본인 효와 제를 강제함으로써 기층 사회단이었던 시, 실, 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과 현명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규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행자, 즉 외교사절과 상인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대부를 믿고 경대부를 죽일 때는 국제적인 승인을 얻어야 된다. 여섯 번째, 치수와 제방을 싸울 때 사전 협약을 맺는 겁니다. 상류에 있는 국가가 함부로 물길을 돌리거나 하게 되면은 하류에 있는 국가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사전 협약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곱 번째, 곡물 유통을 보장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다른 나라로부터 곡물을 수입할 필요가 있었는데 서로 간에 식량 유통을 방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이 규구의 회맹은 단순한 제후들 내부의 가족 질서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여행, 치수, 곡물 유통 등 중요한 무역과 외교 현안, 두 나라 이상이 해당이 되는 외교 현안도 같이 논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게 될 회맹은 북박의 맹입니다. 유원전 562년 진나라가 정, 송, 제, 노, 거, 기, 설, 조, 위 등 주 12구가 함께 정나라를 정복한 직후에 맺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맹서한다. 곡식을 쌓아두고 이웃나라의 재난을 구하지 않는 일이 없으며 산천의 이익을 막고 독점하지 않고 타국에 간사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며 사악한 자를 신속히 제거하고 재난을 구하고 화란을 구제하며 호오를 함께하고 왕실을 받든다. 혹 이 명을 어기면 사신과 삼행의 신, 명산 명천의 군신들과 각종 제사를 받드는 신들, 선공과 선왕, 칠성 12국의 선조와 명신이 죽일 것이며 그 백성을 잃게 하고 멸족시킬 것이며 그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구구의 회맹처럼 흉년의 곡물유통을 허락을 한다든지 중요한 문제들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보시면은 저주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저주를 무섭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나라에 저주를 퍼부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저주는 이 약속을 지키게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회맹을 맺을 때 약속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삽입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춘추시대 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추시대의 정치 가장 큰 특징은 하극상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환왕이 정장군과 싸워서 패하게 됐죠. 주나라의 천재가 일개 제후국과 싸워서 패하게 되면서 주왕의 권력이 약해지게 되고 제후국들이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후국들 중에서 노나라, 제나라, 진나라, 정나라 이런 나라들은 그 내부에 있었던 여러 대신들에게 군주들의 권력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공과 대부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구도 속에서 국인, 지배층을 국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백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호감을 사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민사상으로 발전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하극상을 살펴보면 노나라는 삼환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환공의 새 아우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원래 이 중법 질서에 따르게 되면은 군주와 촌수가 멀어질수록 권력과 혜택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환공의 아우였던 새 가문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이 세 가문이 계속 권력을 장악하고 정에 임명이 되고 군사력을 장악하면서 원래 군주의 아우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 가문이 권력을 쥐게 되고 노나라 군주는 허수아비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노소공은 이 사만을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대부였던 후씨와 결탁을 해서 개손씨를 공격을 했으나 사만이 연합해서 소공의 군대를 격파하고 소공은 제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 이후 사만은 소공의 동생이었던 정공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사만이 내정과 외교를 모두 장악을 하게 됩니다. 노나라 애공 역시 사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월나라의 힘을 빌리려고 했으나 오히려 개손씨가 월나라에 뇌물을 바치면서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 노나라 공씨는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되고 이 사만이 결국은 군사와 영토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극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만의 신하들이 사만에 대항을 한 것입니다. 사만의 가신 가운데 개손
시의 신하였던 양호는 기원전 505년에 정변을 일으켜 삼환을 억누르고 노나라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양호는 나중에 삼환이 단결해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패해서 망명을 하게 되죠. 공산분류라고 하는 사람도 한때 삼환의 반기를 들고 세력을 확장했습니다만 성공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진나라의 육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는 헌공 이후 군주 계승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진문공은 자기 아들들을 해외에 있게 했습니다. 안에 있으면 서로 싸우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해외에 있던 공실 공족들이 군주가 되기는 하는데 해외에만 있다 보니 내부에 자기 세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성 대부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들이 군주들을 살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기원전 607년 조천이 진영공을 살해하였고 기원전 573년 난서 중앙언이 여공을 살해했습니다. 그 이후 6개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진나라의 경우는 원래 10여 가문에서 번갈아 차지하게 되는데 조공시대 때가 되면은 한, 조, 위, 지, 범, 중앙 6개 시족이 남아서 국정을 공동으로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불화가 심해지게 되면서 기원전 497년 한, 조, 위, 지 4가문이 진정공을 받들고 범, 중앙시를 정벌하여 기원전 490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후에 4개 가문이 남게 되는데 이때 지백유가 가장 강성했습니다. 기원전 458년 이 4개 세력은 범, 중앙시의 영토를 똑같이 나누었는데 욕심이 많았던 지백유가 한, 조, 위, 3가의 땅을 더 요구했습니다. 조씨가 응하지 않자 지백은 한, 위와 연합해서 조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조양자가 보낸 장맹담이라는 모사가 한, 위 두 집안의 우두머리를 찾아가 셋이 연합해서 지씨를 공격하자라는 제의를 하게 됩니다. 이 제의를 받아들였던 한, 위 두 세력의 군대가 지백의 군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지백의 군대는 조나라와 한, 위 안팎에서 공격을 받게 되면서 패하게 됩니다. 한, 조, 위 세 가문은 지씨 일족들을 전부 다 죽이고 토지를 세 등분해서 나눠 먹게 됩니다. 이후 진유공시대 때 진공실의 토지는 강과 고국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이 세 가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403년 이 세 가문의 뇌물을 받은 주 위어랑은 이 세 가문을 후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제후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를 삼진이라고 합니다. 이 삼진 세력은 기원전 376년에 진공시대 나머지 영토마저 분배하게 되자 진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진나라가 셋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진나라의 분열은 지금의 섬서성에 있던 진나라가 동방으로 진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삼진이 진나라를 3분해서 힘이 약해지게 됐던 것이 서방에 있었던 섬서성의 진나라가 나중에 중국을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나라의 전씨입니다. 원래 전씨는 진나라 여공의 아들 완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합니다. 기원전 672년 진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자 완은 제나라로 도피했는데 이때 환공이 공정이라는 직책을 주었고 성을 전씨로 바꿨습니다. 이게 중국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진은 전, 전은 티엔이라고 발음합니다. 진과 전자가 같은 발음이었는데 자기의 원래 성씨였던 진과 발음이 같은 전씨를 씨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전완의 5세손이었던 전걸은 제경공을 섬겨서 처음으로 대부에 임명되었습니다. 전걸은 당시 착취하던 제나라 군주들과는 달리 백성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작은 대로 세금을 받고 큰 대로에 바쳐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됩니다. 전걸은 경공이 죽고 아들 차가 즉위하자 또 다른 아들 양생을 즉위시킵니다. 그 이후 권력이 더 강해지게 되죠. 전항은 제간공을 죽이고 동생 평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유력한 시족과 공족을 제거했고 수도였던 임치 동쪽의 넓은 지역을 자기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이후 제간공 때 전항의 증손이었던 전화가 정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기원전 391년 전화는 간공을 해상으로 이주시키고 위문우와 결탁해서 주왕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승격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86년에 정식으로 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79년 제간공이자 전화의 아들인 전담은 간공의 마지막 영토를 점령하면서 완전히 제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씨는 여전히 국호를 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의 오패였던 제를 성인 강씨를 따서 강제 혹은 씨인 여씨를 따서 여제라고 부르고 이 전씨의 제나라를 전제라고 불러서 멸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춘추시대, 물론 이제 춘추시대 이전에 서주시대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제후국의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가운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제후국의 수도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됐던 거죠. 경대부들은 자신들의 영지를 가지게 되는데 경대부들의 영토를 체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체읍에는
때는 향, 정, 현이라고 불리는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읍이 아닌 지역에는 현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제후는 수도였던 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지역을 지배하고 그 주변에는 정대부들의 체읍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후의 영토 제후들이 직접 관할하는 현이 존재하게 됩니다. 혹은 나라에 따라서는 이런 경대부들이 다른 경대부들의 영토를 점령한 다음 현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주와 춘추시대 국가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주와 춘추시대 국가의 기본 구조는 국가읍입니다. 앞에서 본 두 표를 보시면 되겠죠. 대개 성을 중심으로 해서 향, 과, 교, 수 혹은 목, 야로 세분화됩니다. 이런 성과 주변 지역을 합쳐서 구비라고 합니다. 서주시대에는 교 안에 있는 지역을 구, 교 이외에 있는 지역을 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국야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춘추시대에는 야를 비로 바꾸었기 때문에 도비제라고 불렀습니다. 국야를 도비라고 칭한 것은 춘추 중기 이후였다라고 합니다. 춘추 시대 교 이외 지역을 야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골 사람이라는 거죠. 촌놈이라고 하는 뜻에서 일반 백성들을 멸시하는 의미에서 불리는 단어에서 야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고 있는 도표는 국야제 혹은 도비제의 구조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성, 이게 국이죠. 그래서 국이고 이 국에는 군주들이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지역에서는 향이라고 불리는데 국인, 즉 지배층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는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추시대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을 병합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영역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군사제도, 조세제도, 법률 제정이 있습니다. 기원전 645년 진나라의 제원전과 작주병이라고 하는 개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원전은 토지를 정비하고 윤작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작주병은 군사를 대하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기원전 594년 노나라의 초세무는 처음으로 토지에다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하는 건데 조법에 기초한 공전수치 방식, 이거는 정전제에서 있던 거죠. 이런 방식에서 경자면적을 기준으로 실무를 징수하는 조세법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599년 노나라의 작구갑이라고 하는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국인 이외의 은민을 군사로 조직한 조치입니다. 즉 지배층인 전사계급 이외의 일반 백성도 민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원전 547년 초나라에서는 토지의 성질과 활용도를 구분하고 부세, 경제를 정비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기원전 543년 정나라의 재상이었던 자산은 관계한 농토를 구해 정비하고 할당했으며 세습 대부를 부정하고 능력에 따라 국가를 매기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538년 정나라에서 구부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구 단위로 부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원전 536년 정나라에서 주형서라고 해서 정식으로 형벌을 제정하게 됩니다. 기원전 513년 진나라에서도 형벌을 철저하게 새겼다라고 하는 조치죠. 기원전 483년 노나라에서 용전부라고 하는데 토지에서 군부, 즉 군사비용을 담당하는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개혁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런 개혁 정책이 노나라와 정나라에서 실시가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노나라와 정나라는 이런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6년과 513년에 정나라와 진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성문법을 만들게 됩니다. 전국시대 여러 법가 사상가들이 개혁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전의 기원전 6세기에 이런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